마이크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울리자 대강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자리에 앉아있던 200명의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그 말들은 으리으리한 강남 4옥의 대리석 바닥과 강철 기둥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며 맴돌았다.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렸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모욕감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깊게 내 자존심을 베어냈다. 오늘부로 해고야 한수진 부장. 최민재 전무가 유리로 둘러싸인 강단 위에서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나는 그저 19년 동안 일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질 흔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나는 성진 코퍼레이션의 핵심 시스템인 라이프라인의 설계자였다. 수조 원대의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를 보호하며 국경을 넘어 막대한 자금이 흐르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의 첫 코드를 짠 사람이 바로 나였다. 회사가 구로동의 비좁은 반지하 창고에 있었던 시절부터 말이다. 나는 수많은 인수합병과 위기,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견디며 이 시스템을 살아 숨쉬게 했다. 심지어 지난달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에서 심장수술 후 사투를 벌이실 때도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일했다. 내 기술, 내 건강, 내 시간, 모든 것을 이 회사에 바쳤다. 하지만 지금 나는 마치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존재인 양 버려지고 있었다. 최민재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쇼를 즐기고 있었다. 그는 최 회장의 아들이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뤄본 적 없는 재벌 3세였다.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회의를 마치 연극 무대처럼 여겼다. 내가 묵묵히 일할 때 그는 떠들썩했고 내가 책임을 질 때 그는 특권을 누렸다. 성진 코퍼레이션에서의 그의 지위는 성취가 아니라 핏줄로 얻은 것이었다. 보안팀 끌어내. 그가 보안 요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자신감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 유리에 새겨진 성진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대비는 극명했다. 엔진을 계속 돌아가게 만든 건 나였지만 왕국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열쇠를 쥐고 왕자 행세를 하는 건 그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전 직원 앞에서 나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자신의 통제력을 증명하는 길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번쩍이는 강화유리 문을 향해 몸을 돌렸을 때 직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으며 몇몇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재가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고 최민재 본인은 더더욱 몰랐다. 모욕감은 쓰라렸다. 그렇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더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해고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최민재의 독설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유리문을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욕감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나는 19년 차 엔지니어 한수진이었다. 성진 코퍼레이션을 살아있게 만든 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처음을 기억했다. 어두침침한 구로동의 창고 사무실, 삐걱거리는 책상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20명 남짓한 직원들. 당시 회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남들이 투자자들에게 아이디어를 피칭하러 다니는 동안 나는 중고 서버 몇 대를 연결해 밤새도록 코드를 짰다. 한 줄 한 줄, 기능 하나하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키텍처를 나는 홀로 빚어냈다.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리던 계약이 몇 분 만에 처리되었고 해외 송금망에서 막히던 결제들이 물 흐르듯 통과되었다. 내 지문은 단순히 시스템 위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합병, 감사, 글로벌 확장 속에서 내 존재는 시스템의 심장 박동 그 자체였다.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출되는 사람은 나였고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리면 주저없이 받는 사람도 나였다. 일은 나를 따라다녔다. 공항 라운지, 호텔 로비,
심지어는 병원 복도의 삭막한 공기 속까지. 지난 겨울 기계들이 삑삑거리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 쪼그리고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던 내 모습이 생생했다. 어머니는 치료 중간에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셨다.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단다, 수진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었다. 아이러니는 날카로웠다. 나는 이 회사에 내 체력과 건강, 가족과 보내야 할 소중한 순간들까지 바쳤다. 하지만 최민재의 눈에는 그저 스위치 하나로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으로만 보였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은 비밀번호나 사원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에 기반하고 있었다. 오직 나에게만 연결된 패턴, 내 목소리, 내 타자 리듬, 내가 명령을 인증하는 방식. 내가 없다면 시스템은 단순히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지는 것이었다. 최민재는 한때 내게 접근 권한을 달라고 애원했었다. 내 사무실로 슬그머니 들어와 마치 공범이라도 된 듯 목소리를 낮추며 짓던 그 비열한 미소가 기억났다. 이봐, 한 부장.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아버지가 보시기에 준비된 것처럼 보여야 한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었다. 이 시스템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전무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거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던 모양이다. 그때부터 그의 원망은 집착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단상에 서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으스대고 있었다. 하지만 오만함 위에 쌓아올린 승리는 빠르게 무너지는 법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시스템을 내가 직접 짰으니까. 그것은 왕자들의 비위를 맞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피와 땀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유리문이 가까워지자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모욕감은 남겠지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조용한 자부심도 함께 남을 것이었다. 나는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었다. 그들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는 중이었고, 그것은 곧 그들에게 내가 누구였는지를 똑똑히 상기시켜줄 터였다. 최민재는 마치 대단한 정복자라도 된 양무대를 활보했다. 그의 얼굴에 걸린 미소는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다. 뼛속까지 새겨진 특권의식이었다. 그는 나를 해고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력을 증명했다고 믿었다. 나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일종의 대관식이라도 되는 양 굴었지만 직원들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왕노릇을 해온 철없는 후계자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성진의 복도를 배회하며 이해하지도 못하는 명령을 지저대는 꼴을 지켜봐 왔다. 그는 전략회의의 늦기 일수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술 브리핑을 비웃었으며 데이터 센터보다 샴페인 디너 파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승진은 마치 중력처럼 자연스럽게 그에게 떨어졌다. 내가 밤을 새우고 건강을 바치는 동안 그는 악수를 하고 매력을 빌렸었다. 원망은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났지만 나는 이런 순간들이 닥쳐와 그와 나의 격차를 상기시킬 때까지 일 속에 파묻혀 그것을 외면했다. 최민재가 나를 미워한 건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냈기 때문이었다. 나의 유능함은 그의 무능함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걸려있던 이사회가 기억났다. 최민재는 지각한 채 준비도 없이 들어와 썰렁한 농담으로 클라이언트의 환심을 사려 했다. 계약이 거의 파기될 뻔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다시 계산하고 밤을 새워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내놓은 뒤에야 클라이언트는 서명했다. 이사회는 최민재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는 나중에 윙크를 하며 마치 우리가 비밀을 공유한 것처럼 굴었다. 나는 대꾸 없이 나갔다. 그의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속삭였다. 그래도 후계자는 최민재야. 미래는 그에게 있어. 나도 그 속삭임을 들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 직원들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나누는 진실도 들었다. 한 부장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야. 진짜 핵심은 그녀라고. 그것이 최민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러니였다.
그는 나의 복종을 원했지만 그보다 더 원했던 건 나의 부재였다. 내가 없어야 비로소 자신이 빛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문제는 나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지금 강단에 선 그는 미소를 띠며 직원들을 둘러보며 반대할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호하지도 않았다. 그의 선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동의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왕자들은 원래 그런 걸 모른다. 유리문에 가까워질수록 나의 굴욕감은 점점 더 무거운 무언가, 조용한 분노의 폭풍으로 바뀌어 갔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오만함의 그림자 속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시스템은 무자비하다. 매력이나 상속권 따위에는 굽히지 않는다. 오직 그것을 만든 피에만 반응한다. 그리고 최민재는 방금 자신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었다. 내가 채 유리문에 닿기도 전에 침묵을 깨는 첫 번째 문제의 신호가 터져 나왔다. 날카로운 숨소리가 강당을 가로질러 들렸다. 고개들이 일제히 성진의 실시간 거래 현황을 보여주는 대형 모니터 벽면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깜빡임이었다. 전송 도중 멈춰버린 계약 파일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엔 10개. 당혹감 섞인 속삭임이 정전기처럼 퍼져나갔다. 여전히 알량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최민재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나를 해고한 것으로 자신이 왕관을 썼다고 착각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기에 바빴다. 이 회사는 그가 싸구려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이제 짐덩어리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말의 역설은 거의 즉각적으로 현실이 되었다. 전무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한 기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화면을 가리켰다. 모든 눈이 쏠렸다. 대시보드 전체에 붉은색 오류 메시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거래 실패, 인증 거부, 프로세스 중단. 언제나 깨끗하고 정확하게 흐르던 코드 라인들이 동맥경화에 걸린 혈관처럼 막혀버렸다. 최민재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단순 오류야. 모듈 재부팅해. 처리해. 기술자들이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날리며 허둥지둥 움직였다.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 재부팅 중. 어쩌면 이건 우리가 수백 번도 더 겪었던 일시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안도감이 물결처럼 퍼졌다.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계약이 재개되고 결제가 진행되는 듯했다. 보라고! 최민재가 쇼맨처럼 팔을 벌리며 으스댔다. 해결됐잖아.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야. 하지만 오만함의 유효기간은 짧았다. 10초도 지나지 않아 모든 화면이 다시 붉게 물들었다. 이번에는 오류 메시지가 달랐다. 굵은 글씨가 시스템 전체에 찍혀 있었다. 최초 키누락.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거부였다. 기술자들은 미친 듯이 대체 비밀번호, 지문, 보안 토큰을 입력했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시스템은 똑같은 메시지를 뱉어냈다. 최초 키 누락. 나는 유리문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모욕감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이제는 차가운 확신과 뒤섞이고 있었다. 시스템은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최민재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지저댔다. 고치라고! 당장! 시도 중입니다, 전무님. 한 기술자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주저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공포, 불신, 경외감, 그리고 그 웅성거림의 바다 어딘가에서 내 밑에서 수년간 일했던 주니어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저런 코드는 처음 보는데요. 전율이 강당을 훑고 지나갔다. 최민재의 비웃음은 일그러진 찡그림으로 변했고 모니터가 저항의 비명을 지를수록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었다. 살아있었고
누구의 맥박이 자신을 숨쉬게 하는지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최민재에게 있어 최악인 점은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최초 키 누락이라는 단어가 모든 화면에서 번쩍이는 순간 정적은 산산조각이 났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휴대폰들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헤드셋에 대고 고함을 질렀고 200명의 직원은 혼란의 폭풍 속에 빠져들었다. 성진 코퍼레이션의 복도를 채우던 조용한 프로의식은 사라지고 마른 풀에 불이 붙듯 공포와 불신이 번져나갔다. 다시 재부팅해! 최민재가 쇳소리를 내며 소리쳤다. 그의 오만함은 증발해버렸고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남자만 남았다. 그가 가장 가까운 콘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당장 하란 말이야. 기술자들은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서버를 재부팅하고 코드를 새로 고침하며 복종했다. 하지만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든 시스템은 굴복하지 않고 똑같은 메시지만을 띄웠다. 최초 키 누락. 모든 거부는 성진이라는 얇은 유리 가면을 내리치는 망치질과 같았다. 강당 건너편에서 임원들은 태블릿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화면은 성난 고객들의 전화로 붉게 전멸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실수로 스피커를 통해 연결되어 분노의 찬고함을 쏟아냈다. 5분 안에 시스템 복구 안 되면 위약금 조항 발동합니다. 들려요? 딱 5분이야.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다. 수십억 원이 걸려 있었고 1분 1초가 단두대의 칼날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최민재의 얼굴은 터질 듯 붉어졌다. 저 여자야. 그가 내가 서 있는 문 쪽을 가리키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저 여자가 배후야. 사보타주 태업을 한 거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은 그에게 고정된 채 크고 경계심 가득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알았다. 내가 이 시스템을 짊어지고 온 세월을 알았다. 나 홀로 짠 코드 위에 위태롭게 쌓아 올린 거래의 무게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사보타주는 내 방식이 아니었다. 사보타주는 오만함이 마침내 대가를 치르는 모습, 바로 저 모습이었다.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임원들은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변호사들은 법률 용어를 외쳐댔고 관리자들은 프로토콜을 두고 다투으며 엔지니어들은 붉게 물드는 화면을 보며 무력하게 중얼거렸다. 혼란은 공기 중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사람들을 전염시켜 모든 목소리를 날카롭게, 모든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만들었다. 그 광란의 도가니 속에서 나는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모욕감이 가슴을 태웠었다. 하지만 최민재가 비틀거리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회사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꼴을 지켜보며 그 수치심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식어갔다. 정당성. 시스템은 내가 수년 동안 홀로 간직해온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나 없이는 기능할 수 없었다. 그때 모든 것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울리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였다. 웅성거림이 군중을 훑고 지나갔다. 고개들이 돌아갔다. 공기가 바뀌었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리고 최 회장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최 회장의 등장은 마치 벼락처럼 회의실을 갈라놓았다. 은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완벽한 맞춤 양복을 입은 그였지만 한때 그가 지녔던 침착한 권위는 사라지고 없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붉은 경고등으로 뒤덮인 화면을 훑는 눈동자.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그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여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동안 경고음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그러다 모든 시선이 최민재에게로 쏠렸다. 방금 전까지 권위를 뽐내던 그 후계자에게로. 최민재는 턱에 힘을 주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 여자 짓이에요, 아버지. 한 부장이 시스템을 망가뜨렸어요.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라고요. 200쌍의 눈동자가 내게 쏠리며 뿜어내는 열기가 느껴졌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유리문 근처에 조용히 서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다.
굳이 나를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이 이미 나를 대신해 말하고 있었으니까. 최 회장의 시선이 침묵을 베고 들어왔다. 먼저 아들을, 그 다음엔 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네가 한 부장을 잘랐나? 최민재가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짐덩어리였으니까요, 제가. 이 멍청한 놈! 최 회장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통제의 가면이 깨졌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고 투자자들은 해명을 요구했으며 변호사들은 최 회장에게 위약금 조항을 상기시켰다. 1분이 지날 때마다 회사는 수억 원씩 날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시스템은 모든 명령을 거부했다. 최 회장은 머리를 쓸어 넘기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명령조였던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바뀌어 있었다. 한 부장, 락을 풀어주게. 제발. 나는 제발이라는 단어에 멍해져 눈을 깜빡였다. 이 사람은 내 회사에서 나를 유령 취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거의 20년 동안 그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말 한마디 없었고 이사회에서 내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으며 자기 아들이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랬던 최 회장이 지금 200명의 목격자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다. 나는 병상에 누워 심장박동 모니터 소리를 듣고 계실 어머니를 떠올렸다. 식탁 위에 쌓여있는 청구서들,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내가 조각조각 희생했던 삶의 증거들을 생각했다. 시야가 흐려질 때까지 코딩하던 밤들, 내 차례가 아니었던 승진들, 내가 견뎌온 침묵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를 끝장났다고 선언하던 최민재의 그 비열한 미소를 떠올렸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제가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최 회장이 움찔했다. 원하는 액수를 말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직원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최 회장과 그의 아들,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성진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불패의 상징이 아니었다. 수치심의 상징이었다. 그의 뒤에서 최민재가 얼굴이 붉어진 채 씩씩거렸다. 비굴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라고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최 회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진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이 오너 일가가 아닌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최민재는 분노와 창피함으로 얼굴이 시뻘개져 기술자들 사이를 밀치고 들어갔다. 비켜! 그가 주니어 엔지니어를 거의 넘어뜨릴 듯 밀치며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지. 그는 중앙터미널 앞에 섰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마치 이 모든 재앙이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기 위한 전주곡이라도 되는 양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생체 인식 스캐너에 엄지를 갖다 댔다. 기계가 삑 하고 울렸다. 삭막한 기계음이 강당 전체의 숨을 멈추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화면에 굵은 초록색 글씨로 접근 승인이 떴다. 일제히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몇몇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최민재는 어깨를 펴고 입이 찢어지게 웃었다. 봤지? 그가 마치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도 한 듯 팔을 치켜들며 소리쳤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고 했잖아. 이 회사는 저 여자 필요 없다고. 아주 짧은 순간 그는 오지도 않을 박수갈채를 즐겼다. 직원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며 환호해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망설였다. 최민재는 그들의 망설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확신하며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화면이 깜빡거렸다. 초록색 글씨가 붉은색으로 녹아내리더니 이전보다 더 날카롭고 크게 모든 모니터를 뒤덮었다. 글자가 불타오르듯 선명했다. 1차 승인 필요. 탄성은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들이 얼어붙었다. 최민재의 미소는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려 불신으로 바뀌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그가 콘솔을 마구 두드리며 소리쳤다.
접근 승인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그랬다고. 시스템은 신경 쓰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열렸던 모듈들이 하나씩 쾅쾅 닫혔다. 계약 파일들은 암호화된 금고 속으로 사라졌다. 거래는 완전히 취소되었다. 네트워크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잠겨버렸다. 마치 시스템 자체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서버실 전체에 메아리 쳤다. 안 돼, 안 돼, 안 돼! 최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승인된 사용자야. 내가 열쇠라고. 그때 긴장을 깨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옆에 서 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원본 없이는 백업도 무용지물이지. 그 말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처음엔 속삭임으로 그 다음엔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비웃음을 흘렸고 몇몇은 대놓고 킬킬거렸다. 그 말은 군중을 휩쓸며 하나의 판결이 되었다. 최민재는 가짜였다. 최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CEO는 이제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꼴을 무력하게 지켜보며 앉아 있었다. 굴욕감은 더 이상 나의 몫이 아니었다.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회의실을 돌 때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나는 내가 만든 제국 뒤에 숨어 투명인간처럼 견뎌왔다. 하지만 이제 200명의 목격자 앞에서 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이것은 단순한 나의 복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공개 처형이 되었다. 대형 스크린에 재무 현황판이 깜빡이며 떴다. 그리고 전 직원을 얼어붙게 만든 숫자가 나타났다. 분당 손실액 3억 원, 60초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위약금, 거래 취소, 그리고 신뢰 추락으로 증발하고 있었다. 숫자는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돌아갔다. 오직 꽝만 나오는 슬롯머신 같았다. 처음 5분이 지났을 때 이미 15억 원이 날아갔다. 회의실은 점점 작아지고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다. 모두가 패닉이라는 재활용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최 회장은 전화기로 달려들었다. 은행장에게 고함치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예비비 풀어. 위약금 더 불어나기 전에 막으라고. 그는 듣더니 욕설을 내뱉었다. 시스템 승인 없이 인출이 안 된다니. 무슨 소리야. 내 회사 돈이야. 또 다른 전화. 이번엔 로펌이었다. 그의 어조가 분노에서 절망으로 바뀌었다. 위약금 조항 막을 수 있지? 지연이라도 시켜봐. 수화기 너머의 대답을 들은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내 말 들어봐. 지금 끊지 마. 그는 전화기를 내동댕이 쳤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그의 평정심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비싼 양복 겨드랑이와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마치 그 움직임만으로 이 재앙을 되돌릴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아 눈동자를 굴렸다. 하지만 그와 마주친 모든 시선은 차갑고 냉담했으며 동정심이라곤 없었다. 반면 나는 문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내면은 유리처럼 고요했다. 아까 느꼈던 굴욕감은 이제 확고하고 거의 외과 수술처럼 정교한 어떤 감정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명료함이었다.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던 제국이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저 설계된 대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구도 거부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화벨은 계속 울렸고 목소리들은 절망의 불협화음으로 뒤엉켰다. 임원들은 파트너사들의 연장을 구걸했다. 관리자들은 손실이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넘기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공포가 중력처럼 군중을 짓눌렀다. 그 혼란 속에서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꺼내서 확인해 보니 옛 동료, 내가 몇 년 전 멘토링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였다. 저희 모두 부장님 편이에요. 목이 메어왔다.
나는 다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불안한 눈빛들, 작은 고개 끄덕임들, 최민재가 몸부림칠 때마다 스치는 미묘한 비웃음들.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그들은 나와 함께였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강당을 가로질러 울렸다. 고쳐! 뭐라도 해보란 말이야. 수십억이 날아가고 있어. 그의 말은 이제 아무런 무게도 없었다. 맨손으로 무너지는 댐을 막으려 소리치는 남자의 비명처럼 들렸다. 화면의 숫자는 계속 올라갔다. 60억, 120억. 제국은 분 단위로 해체되고 있었다. 이미 수백억이 증발해버린 상황에서 최 회장은 마지막 시도를 했다. 구걸이었다. 혼란은 최 회장의 속을 텅 비워버렸다. 한때 이사회를 지배하고 시장을 호령하던 남자는 이제 자신의 제국 무게에 깔려 무너져가는 유물처럼 보였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졌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나에게 비틀거려 다가오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 부장, 오만함이 걷어내진 절박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는 존엄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다. 그러자 속삭임보다 간신히 큰 목소리로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것, 자존심을 포기했다. 원하는 대로 다 주겠네. 그 말은 심장 박동 한 번 칠 시간 동안 고요한 강당에 메아리 쳤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200명의 직원은 그들의 리더가 몰락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얼어붙어 있었다. 위대한 회장님이 그들이 버렸던 여자에게 거의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차분하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승리감도 잔인함도 없었다. 오직 진실뿐이었다. 제가 이 심장을 만들 때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제가 영원히 투명 인간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어떤 요구보다 깊게 꽂혔다. 최 회장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거의 20년 동안 나는 그들의 생존을 책임진 보이지 않는 설계자였다. 오너 일가가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 동안 이제 그 그림자가 유일한 빛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침묵을 깼다. 젊고 긴장한 표정의 기술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천천히 또렷하게. 그 소리는 유리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렸다. 다른 사람이 동참했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았다. 곧 박수 소리는 파도처럼 강당을 휩쓸며 폭풍이 될 때까지 커져갔다. 그 박수는 최 회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최민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로 몸을 떨던 최민재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만해. 여긴 내 회사야. 그의 목소리가 날 것 그대로 절박하게 갈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뒤이어 터져나온 웃음소리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쓰라리고 날카롭고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였다. 한때 그의 오만함에 예의 바르게 미소 짓던 직원들은 이제 그의 몰락을 대놓고 비웃고 있었다. 여긴 내 회사라고. 그가 다시 소리쳤다. 주먹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가 크게 소리칠수록 직원들은 더 크게 웃었다. 후계자의 민낯이 드러났다. 리더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왕놀이를 하는 어린애에 불과했다.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며 나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권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그들의 몰락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이 내게서 훔쳐갔다고 생각한 제국은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굴욕감은 이제 더 무겁고 조용하며 강한 무언가로 식어 있었다. 해방감이었다. 박수 소리는 다시 잦아들었지만 그 메시지는 공기 중에 진동하며 남아 있었다. 오너 일가는 심판받았다. 내가 아니라
한때 그들을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다. 내 시선이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훑었다. 19년 동안 함께 일해온 얼굴들이 존경, 아니 감사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유리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강당은 충격에 휩싸인 채 불안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수는 잦아들었고 웃음소리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방금 벌어진 일의 여운뿐이었다. 나는 유리문을 향해 걸어갔다. 구두굽 소리가 매끄러운 바닥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아무도 나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감히 그러지 못했다. 대신 내가 지나갈 때 몇몇 직원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존경의 표시였다. 어떤 이들은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마치 그들이 항상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사실. 즉, 성진 코퍼레이션의 생명줄은 오너 일가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듯이 내 발걸음은 19년의 무게를 싣고 흔들림 없이 이어졌다. 그때 최 회장의 목소리가 침묵을 찢었다. 넝마가 된 듯 절박한 목소리였다. 자네가 우릴 망치고 있어.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맞췄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제국은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있었다. 아니요. 나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망친 겁니다. 그 말은 최종 판결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최민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움찔했다. 그의 오만함은 발가 벗겨졌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여기에 있었다. 저 방 안에 누구도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 시스템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자폭하거나 증발한 게 아니었다. 모든 파일, 모든 계약서, 모든 가치는 여전히 보존된 채 온전히 존재했다. 차이는 소유권에 있었다. 수년 전 배신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시절부터 나는 오너 일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무언가를 확보해 두었다. 법적 소유권. 나는 라이프라인 시스템의 지적 재산권, 코드, 그리고 아키텍처를 내 명의의 별도 법인 LLC로 등록해 두었다. 조용히, 꼼꼼하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최민재가 나를 공개적으로 잘라낸 순간 그 권리는 완전히 나에게 귀속되었다. 그들이 통제한다고 믿었던 제국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었다. 나는 문을 밀고 도시의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테헤란로의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멀리서 들리는 교통소음과 내 뒤에서 벌어지는 붕괴에는 무심한 채 계속 움직이는 세상의 웅웅거림을 실어날랐다. 19년 동안 나는 투명 인간이었고 모욕당했으며 간과되었고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로등 아래로 걸어나오며 날카로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자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직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데이터 생명줄의 소유주이자 설계자, 그리고 유일한 수호자였다. 계단을 내려와 거리의 불빛 속으로 들어가는 내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가벼웠다. 나의 굴욕은 해방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나는 자유였다. 그리고 19년 만에 처음으로 시스템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되었다.